안녕하세요. 에프킬라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말솜씨가 엄청 유려하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까지 끌 것도 없겠지만은 일단 여러 파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국지 하면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게 삼국지 연의, 나관중이 소설로서 만든 삼국지가 있고, 정사, 역사 삼국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역사상의 사건들이 연의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연의는 소설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어느 정도는 변형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창작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쟁을 하면서 뭐 부대의 대장끼리, 장수들끼리 1대1로 뭐 붙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희박하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누가 그렇게 대장을 하면서 앞장서서 싸워서 목숨을 뭐 걸겠습니까? 물론 뭐 전쟁에서 목숨을 안 건 사람이 없긴 하지만 앞장서서 막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그 부대는 끝장나는 건데 그렇게 무모하게 싸우는 이들은 없겠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부대와 부대의 싸움보다도 장수와 장수끼리의 1대1 대결이 좀 더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그런 거 많이 채용을 했고, 거기서 죽는 장수들은 대체로 창작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부담이 적죠.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서론은 하고, 먼저 이제 삼국지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은 멸칭이고 원래는 황건당, 그리고 그 이전엔 종교로서 태평도가 있습니다. 태평도는 장각이라는 인물이 신선에게서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요술서라는 책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하나의 종교로서 성립이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뭐 아픈 걸 낫게 해준 것만으로도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시 한나라, 후한, 이 나라 전체를 휩쓰는 그런 열풍을 일으킵니다. 대체로 종교가 세상에서 영향을 갑자기 끼칠 때는 정치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마음을 둘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종교가 득세하게 됩니다. 태평도도 마찬가지였고, 워낙에 사회가 부패해 있어서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태평도에 엄청나게 기대고 장각을 떠받들게 됩니다. 장각이 여기서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살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두건을 쓰고 노란 옷을 입어서 이거 황건당으로 하자, 노란 수건 황건, 이렇게 해서 황건당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황건당의 힘으로 세상을 엎어버리자. 그래서 한나라,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던, 중국을 지배하던 나라 한나라는 파란색, 청색, 창자도 이제 푸른색을 의미하는데, 창천,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노란 하늘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여기저기에 경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황건당을 지지하는 일반 백성들이 우르르 일어나게 돼요. 이 당시 후한, 한나라는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중간에 한번 망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후한이라고 하는데, 이 후한은 당시에 이 망조가 많이 들어서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뭐 십상시라고 하는 환관 집단이 황제에게 정보를 막 정제해서 올리면서 자기들 유리하게 정치를 하게 하고, 그렇게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단순히 환관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관매직이라고 할 뻔했네요. 관직을 돈 받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돈을 수탈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황건당은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세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십만의 무리가 중국을 휩쓸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말이 편해서 수십만이지 수백만일 수도 있습니다. 집계가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황건당 세력이 커졌는데, 문제는 이 장각 본인도 그렇고 이제 중간 간부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배고파서 황건당으로 일어났지만 거기 구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뭐 황건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뺏게 됩니다. 황건당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자기들이 이제 머릿수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다른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황건당을 황건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물론 후한의 조정에서도 황건적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즉 황건적의 뿌리는
뭐 힘없고 배고픈 백성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들은 뭐 다 잡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본적인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확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십상시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의병을 모집하고 각 지방관들한테 일단 알아서 좀 해결해봐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 북부 쪽에서 황건적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주인공 유비입니다. 유비는 원래 후한 황제의 후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황제의 자식이 여러 명 있다고 하면 그 자식 중에 권력하고 좀 먼 사람이 또 자식을 여럿 낳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을 여럿 낳고 하다 보면은 유씨성 가진 사람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황제하고 성은 똑같고 뭐 거슬러 보다 보면은 친척벌이긴 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일부는 대접을 받겠지만은 좀 권력에서 먼 사람들의 자식이 되면은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거죠. 유비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자기는 뜻이 있어요. 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유씨성 가진 황실의 친척으로서, 후예로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힘이 없네. 그때 마침 뭐 의용군을 모집하는 그런 뭐 벽보도 붙고, 관군을 모집하는 벽보도 붙고, 이제 여기저기서 군사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유비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 여기 지원해봤자 그냥 일반 병으로 가가지고 개죽음밖에 더 하겠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한숨이 푹 나온 거예요. 한숨을 짓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아니 뭐 하려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도대체 한숨은 왜 쉬고 있냐,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유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장비입니다. 장비도 당시에 좀 돈 좀 있다는 그런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뭐 출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뭐 그 상황에서는 어떤 뭐 대단한 영웅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 당시엔 그냥 뭐 젊은 협객 같은 걸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비도 뭐 지금 상황이 뭐가 안 좋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앞에 사람이 뭐 한숨 쉬고 있으니까 본인도 갑갑하니까는 뭐라고 했죠. 아니 도대체 왜 한숨만 쉬고 있는 거냐, 뭐 여기 모집하고 있는데 가든가 아니면 말든가. 유비가 그랬어요. 아, 여기 그냥 가봤자, 병졸로 가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이 상황은,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니 마음이 갑갑해서 한숨이 나왔다. 장비가 듣고 있자 보니까 장비는 이제 여기가 경문에 호응해서 뭐 군대 가서 병졸로 싸우냐 마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비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좀 더 큰 위치에서 큰 행동을 하고 싶었다, 이건데 장비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다가 유비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뭐 1800년? 뭐 그 정도 옛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뭐 황제는 황제로서 일을 하고, 관리는 관리로서 일을 하고,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본분에 맞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장비의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집에 재산은 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윗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뜻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비는 자기하고 뭐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은 뭔가 좀 스케일이 크고 얘기하는 게 그럴듯하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비가 유비를 모시기 시작해요. 아유 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좀 큰 물에서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장비는 유비한테 술을 사요. 이쪽으로 와서 같이 좀 한잔 좀 하면서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주막에서 마시고 있는데, 주모 부르면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또 키가 엄청나게 크고 수염이 긴 사나이가 와서 또 주모를 찾아요. 아유 주모, 나 여기 국밥하고 술 좀 주세요. 좀 먹고 나도 관군이든 의용군이든 지원해가지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맛있는 걸로 좀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비하고 장비가 봤을 때 아니 뭐 저 정도 풍치가 좋은 사람이 병졸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불러요. 관우는 모르는 남자 둘이가 부르니까 뭔가 했지. 그런데 유비하고 장비가 얘기를 해보니까는 관우도 그럴듯한 거예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병졸로 싸우기는 내가 좀 아깝네. 그렇게 해서 관우도 유비하고 장비하고 같이 움직이기로 해요. 그래서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 3명은 복숭아밭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형제의 의를 맺어요. 의형제가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도원결입니다. 이렇게 결의를 맺었는데, 일단 자기들도 그냥 병졸로 싸울 건 아니니까
의용군을 자기들이 모아서 대장을 해야겠다. 대장을 하려면은 병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병사들을 먹여 살릴 어떤 자금도 있어야 되겠죠. 장비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의용군이 500명 정도 모입니다. 500명이 말이 쉬워서 500명이지 그 500명한테 뭐 월급 주고 먹이고 옷 주고 무기 주고 이렇게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비가 의용군을 모집을 끝내고 장비 돈으로 다 무장을 시켜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유비가 이제 시작을 한 곳이 탁군, 탁현의 탁군인데 이쪽이 굉장히 북쪽이에요. 지금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이징 근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관우고 장비가 싸움을 잘했어요. 뭐 황건적들이 그렇게 정예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릿수가 항상 많은데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500명 용사들이 가는데 항상 관우와 장비가 앞장서서 적들을 공격하면 어지간해가지고는 뭐 다 박살이 나가지고 흩어지니까. 그리고 유비도 생각보다 더 군대 운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다지 뭐 규모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가면 싸울 때마다 해당 관리들이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잘 싸우는 분들이구만. 50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유비 입장에서 500명 운용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제 뭐 주 관리하는 주목이나 주자사 같은 사람들은 뭐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몇만 명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500명 지원이 어려웠겠습니까? 유비가 여기저기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비만 활약한 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도 황보순, 주준, 노식 이렇게 3명의 장군을 임명해서 황건적을 전폭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앙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시대를 뭐 생각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정예부대를 파견을 하게 되면 반란군이 그보다 강력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파견을 하는 군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뭐 정예 중의 정예 이런 부대들이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냥 막 뭐 자기 일 하다가 무기 손에 들어와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거하고 맨날 막 먹고 훈련만 하는 그런 정규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민족들이 굉장히 잘 싸웠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민족이 강했던 거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자기네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싸우니까 원정을 나오는 중국 왕조의 뭐 파병 군대가 이기기 쉽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홈그라운드 바꿔가지고 이민족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중국 중원 대륙에 싸운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이민족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군대는 이기기 힘듭니다. 전투력이 다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후한의 중앙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하니까 황건적이 급속도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몇 거점만 남기고 다 토벌이 돼요. 유비하고 뭐 또 다른 이제 영웅들이 나오는데 조조, 손견, 원소 같은 이제 젊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활약으로 황건적은 순식간에 몰락해버려요. 유비도 이제 여기저기서 공을 세우고 높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니까 유비한테는 별로 뭐가 없어.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군으로 나와가지고 싸운 관리들 상주기도 바쁘고 그리고 십상시한테 뇌물 줘가지고 환심을 산 사람들한테 관직 주기도 바쁜데 유비처럼 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병력도 별로 없는 그런 의용군 장수한테 500명밖에 없는 이런 사람한테 관직을 줄 그게 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주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안이라는 곳에 현령 자리를 줍니다. 뭐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막 동네 뭐 관리하는 그 정도 파출소장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파출소장이 별것 아닌 건 아닙니다만 큰 공을 세웠는데 진짜 동네 파출소장을 맡긴다는 거는 전쟁 영웅한테 좀 옳은 처사는 아니죠. 그래놓고 좀 지나서 또 보니까는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뇌물 주는 사람이 이래 많은데 걔네들한테 자리를 줘야지. 아무것도 안 준 유비한테 현령 자리도 아깝다. 현령이 아니고 현위였네요. 어쨌든 현령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위 자리도 아깝다. 그래서 도구라는 사람 보냅니다. 여기서 말한 도구는 이름이 도구가 아니고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감찰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내. 유비는 뭐 어쨌든 중앙에서 왔으니까 잘 대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뇌물 먹일 돈은 없네요. 그러니까 도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상 뒤집어 엎고 뭐 이런 식으로 동네를 관리를 하느냐. 너는 너 같은 놈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막 온갖 모욕을 주면서 가버립니다. 도구를 따라다니던 부하들이 유비한테 아유 그 뇌물이라도 좀 쥐어주시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주세요. 근데 줄 게 없어. 유비가 뭐 그 백성들한테서 막 재물을 뺏어가지고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한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 근데 도구는 이제 또 백성들하고 관리들을 조업해가면서 아 유비한테 넌 잘못이 있을 테니까 빨리 좀 얘기해봐라. 얻어맞으면서도 유비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 그 꼴을 보고 있던 장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유비가 없는 틈을 타서 도구를 좁힙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팹니다. 묶어놓고 몽둥이로 패고 뭐 사람이 엉망진창이 됐어. 유비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막 달려와서 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서 뭐 아유 글렀다. 관우도 옆에서 아 형님 어차피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큰 뜻을 펼치려면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니까 유비가 아유 어쩔 수 없지. 좀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내가 맘만 먹었으면 황건적하고 싸우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이제 결제 도장을 도구 목에 걸어주면서 야 네가 진짜 나쁜 놈인데 그래도 황제 폐하가 보냈으니까는 널 죽이진 않겠다. 나는 간다 하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도구가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올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유비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관우고 장비가 있는데 유비를 뭐 어지간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황건적이 완전 끝난 것도 아니었고 또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중앙정부가 개판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참칭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토벌을 해야 되겠는데 또 중앙정부군만으로는 규모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또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유비관우 장비도 거기에 껴가지고 사면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니들이 죄를 지었지만 뭐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물론 뭐 별일 없을 때 그랬으면은 큰 죄라고 해서 죽였겠지만 그때는 워낙 급박하니까 저지른 죄가 크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참전해서 싸우면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사면해주겠다 해서 그때 사면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비는 어렸을 때 같이 공부했던 공손찬과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또 북쪽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공손찬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민족을 퇴치하면서 북쪽에 하나의 세력권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유비는 그 밑에서 나름대로 한 구역을 맡아서 세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공손찬 휘하의 한 장수인 셈이었죠.